한밤 한 권 오늘 읽을 책은 박성무 선생이 번역한 다산 정약용의 편지글 모음집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참다운 공부길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물 중에는 그대로 두어서 좋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두고 이러저러 하다고 떠들썩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파손되거나 찢어진 것을 가지고 어루만지고 다듬어 완전하게 만들어야만 바야흐로 그 공덕을 찬탄할 수 있듯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서 살려야 훌륭한 의원이라고 부르고 위태로운 성을 구해내야 이름난 장수라 일컫는다. 누대에 걸친 명문가 고관들의 자제처럼 좋은 옷과 멋진 관을 쓰고 다니며 집안 이름을 떨치는 것은 못난 자제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너희들은 망한 집안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더욱 잘 처신하여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독서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호사스런 집안 자제들에게만 그 맛을 알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촌구석 수재들이 그 심오함을 넘겨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벼슬하는 집안의 자제로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도 있는 데다 중간에 재난을 만난 너희들 같은 젊은이들만이 진정한 독서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그들이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뜻도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책만 읽는다고 해서 독서를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바른 처신에 대하여 중에서 여러 날 밥을 끓이지 못하는 집이 있을 텐데 너희는 쌀뜨라도 퍼다가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눈이 쌓여 추위에 쓰러져 있는 집에는 장작개비라도 나누어 주어 따뜻하게 해주고 병들어 약을 먹어야 할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쪼개서 약을 지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 있는 집에는 때때로 찾아가 무릎 꿇고 모시어 따뜻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공경해야 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집에 가서는 얼굴빛을 달리하고 깜짝 놀란 눈빛으로 그 고통을 나누고 잘 처리할 방법을 함께 의논해야 할 것인데 잘들 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이런 몇 가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집에서 너희들이 위급할 때 깜짝 놀라 허겁지겁 쫓아올 것이며 너희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달려올 것을 바라겠느냐.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닌 그 나쁜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로는 평상시 일이 없을 때라도 항상 공손하고 화목하며 삼가고 자기 마음을 다하여 다른 일가의 환심을 얻는 일에 힘쓰되 마음속에 보답받을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라. 막내 아들이 죽다니 중에서 우리 농아가 죽었다니 비참하구나. 가련한 아이. 내 몸이 점점 쇠약해가고 있을 때 이런 일까지 닥치다니 정말 마음을 크게 먹을 수가 없구나. 너희들 아래로 무려 사내 아이 4명과 계집애 하나를 잃었다. 그중 하나는 낳은 지 열흘 남짓한 때 죽어버려서 그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겠고 나머지 3 아이는 모두 3살 때여서 품에 안겨 한창 재롱을 피우다 죽었다.
이 세 놈들은 나와 네 어머니가 함께 있을 때 죽었기에 나는 운명이라 생각해 버릴 수도 있어 이번같이 간장을 후벼 파는 슬픔이 북받치지는 않았다. 내가 이렇듯 먼 바닷가에 앉아 있어 못 본 지가 무척 오래인데 죽다니. 그의 죽음이 한결 서럽고 슬프구나. 생사고락의 이치를 조금 깨달았다는 나의 애달픔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아이를 품속에서 꺼내어 흙구덩이 속에 집어넣은 네 어머니의 슬픔이야 어찌 헤아리랴. 그 애가 살았을 때 어리광 부리던 말 한마디 한마디, 귀엽던 행동 하나하나가 기특하고 어여쁘게만 생각되어 귓가에 쟁쟁하고 눈앞에 삼삼할 것이다. 더구나 여자들이란 정이 많아. 이성에 의지하지 못하기 십상인데 얼마나 애통스럽겠느냐. 나는 여기에 있는 데다 너희들은 이미 장성하여 밉상스러울 것이니 생명을 의탁하려고 했던 바는 오직 그 아이였을 것이다. 더욱이 큰 병환을 치르고 난 뒤 아주 수척해진 무렵에 이런 일만 이어지니 하루 이틀 만에 따라 죽지 않은 것도 크게 기이한 일이구나. 내가 직접 그 일을 당했더라면 아버지라는 것도 잊은 채 다만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슬퍼하고 말았을 것이다. 아무쪼록 너희들은 마음과 뜻을 다 바쳐 어머니를 섬겨 오래 사시도록 하여라. 지자 의순에게 당부한다. 중에서 시라는 것은 뜻을 말하는 것이다. 뜻이 본디 야비하고 더러우면 억지로 맑고 고상한 말을 하여도 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뜻이 본디 편협하고 비루하면 억지로 달통한 말을 하여도 사정에 절실하지 않게 된다. 시를 배움에 있어 그 뜻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썩은 땅에서 맑은 샘물을 걸러내는 것 같고 냄새나는 가죽나무에서 특이한 향기를 구하는 것과 같아서 평생 노력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인과 성명의 이치를 알고 인심과 도심의 구별을 살펴서 찌꺼기를 걸러 맑고 참됨이 발현되게 하면 된다.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일입니다. 새내기 아나운서였을 때부터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초기에는 너무 못해서 딱 한 번 더빙하고는 다음 주에 바로 그만둔 적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프로그램 제목은 인간가족 휘파람을 부세요 였습니다.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게 다큐멘터리에 제 목소리를 입히고 싶어 했는지는 막상 다큐멘터리 내레이터가 된 후에, 그것도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세상이 있어서였습니다. 얼마 전에 녹음했던 다큐멘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자가격리를 한 사람 이야기를 다뤘어요. 공부하러 외국에 갔던 그 유학생은 2주간 호텔방에 갇힌 자기 모습을 쭉 동영상에 담았고 이제 그걸 편집을 한 겁니다. 입시를 하는데 열쇠, 카드키를 안 주더래요. 그래서 왜 열쇠를 안 주냐 그랬더니 너는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라고 하더래요. 그렇죠. 자가격리니까요. 그래도 첫날엔 비교적 씩씩했어요. 한데 바로 다음 날부터 저희 멘털이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이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호텔 측에서 제공하는 삼시세끼 온갖 음식을 다 열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고요. 커다란 트렁크는 제 속내를 다 드러낸 채 구석에 놓여 있었고요. 커튼은 활짝 열었지만 창문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어쩔 줄을 모릅니다. 막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헤드뱅잉을 하고
침대 위를 오르내리면서 막 정체불명의 춤을 추고 혼자서 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초췌해진 모습으로 날짜만 세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14일째가 되는 날 아침에야 제대로 씻고 화장도 하고 옷도 챙겨 입고 아주 환한 표정으로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20년 전의 자가격리, 그것도 14일이 아니라 무려 18년의 세월을 홀로 지내야 하는 자가격리. 다산 선생이 그 긴 세월 동안 보낸 편지를 엮은 책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오랜만에 다시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정조 임금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천재 학자. 일개 유생이던 시절 성균관 반시에 수석을 했던 정약용을 따로 부른 정조는 답안을 소리내 읽으라 하고는 부채로 침상을 치며 가락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후의 만남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근래 새로 찍은 책은 다 받았으니 상을 주고 싶어도 줄 게 없구나. 술을 내리겠다. 라고 말이죠. 술을 못 마신다는 정약용에게 명령이라고 왕명이라고 들이킬 것을 강권했다는 정조. 이때 일은 둘째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적혀 있습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싶어서 정책을 만들고 글을 짓고 갖은 애를 다 썼지만 다사는 그 꿈을 끝내 다 펼칠 수 없었습니다. 정조가 홀연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정조와 함께한 기간이 18년, 그 뒤 강진 유배가 18년, 해배된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가 또 18년이었습니다. 천주교도였던 형님 가족은 모두 처형당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둘째 형님과 각기 한양에서 가장 먼 곳으로 유배를 가야 했던 선생. 천주교에 그토록 섯을 푸르던 그 시대에 정조의 총애가 아니었더라면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어려웠을 겁니다. 정약용의 공적인 면모는 다산학으로 일컬어지는 책 여러 권에서 접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모습은 바로 여기에 드러나 보입니다. 분신과도 같았던 두 아들과 또 따로 유배를 갔던 형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다 모아놨으니까요.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밖에 없다. 걱정과 당부를 구구절절 편지글에 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머리 굵은 두 아들이 어찌 몰랐겠습니까? 공부법을 가르치는가 하면 과일, 채소, 약초를 재배하려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재배법을 아주 상세히 적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선생께서 농사를 지으셨으니까요. 또 글로나마 술 마시는 법도도 알려줍니다. 참으로 살뜰한 아버지였습니다. 천리길을 걸어서 찾아온 젊은이에게는 정성껏 심은 나무에 물을 주고 흙을 돋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사람에게 있어 문장이란 풀이나 나무에 피는 꽃과 같다네. 나무를 심는 사람은 심을 때 그 뿌리를 북돋아 주어 나무의 줄기가 안정되게만 해줄 뿐이지. 그러고 나서 나무에 진액이 오르고 가지와 잎사귀가 돋아나면 그제야 꽃이 피어난다네. 꽃이 갑자기 피어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정성스러운 뜻과 바른 마음으로 그 뿌리를 북돋아주고 행실을 도탑게 하고 몸을 닦아서 줄기를 안정되게 해주어야 하네. 이렇게 해서 그 깨달은 것을 갈래지어 쌓아두고 그 쌓아둔 것을 펼쳐내면 글이 이루어진다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문장이 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니 이런 것을 두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네. 그러니 문장이란 급하게 완성될 수는 없는 것이지.
편지글 행간마다 흐르는 다산의 높은 학문, 뛰어난 인격, 절절한 애국심, 자식에 대한 한없는 애정. 더 좋은 세상을 그리며 세상을 바꿔나가던 그 큰 뜻에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된다던 박성무 선생. 처음 번역했던 때는 30대 후반의 장년이었는데 어느덧 70대 후반 노령에 이르렀다며 읽을 때마다 다산의 서간문이 새롭게 읽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어려운 사람, 이 좌절에서 벗어나고픈 사람이 가까이 하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대, 육신의 자가격리 혹은 정신적 절의 고도에 있을지도 모를 분들에게 이 책을 다시 한번 권하고픈 이유입니다. 고독의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김현승 시인이 1965년에 발표한 시 견고한 고독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껍질을 더 벗길 수도 없이 단단하게 마른 흰 얼굴, 그늘에 비치지 않고 어느 햇볕에도 기대지 않는 단 하나의 손발, 모든 신들의 거대한 정의 앞엔 이 가느다란 창끝으로 거슬리고 생각하는 사람들 굶주려 돌아오면 이 마른 떡을 하룻밤 네 살과 같이 떼어주며 결정된 빛의 눈물, 그 이슬과 사상에도 녹슬지 않는 견고한 칼날, 발 딛지 않는 피와 살. 뜨거운 햇빛, 오랜 시간의 회유에도 더 휘지 않는 마를 대로 마른 목관악기의 가을, 그 높은 언덕에 떨어지는 굳은 열매, 쌉쓸한 자양에 스며드는 네 생명의 마지막 남은 맛. 1979년 독재정권 하에 어목했던 시절 초판을 낼 때 서문부터 91년 제2판의 서문, 2001년 제3판, 2009년 제4판에 이어 2019년 발간 40주년을 맞아 내게 된 발간사에 이르기까지 5편이나 되는 서문이 모두 실려있는 이 책의 앞부분을 읽는 잔잔한 재미는 덤입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책장을 덮으며 말씀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이 부탁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편지글 마이그미에서 읽어드리겠다고요. 머지않아 그런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40년 전에 발표되어 계속 개정판이 나온 것처럼 이미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코로나 시대, 절절한 외로움의 시대 한 번쯤 더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